네, 우리 이어서 206페이지 문항 4번 보겠습니다. 자, 회사는 반기 중에 대표이사로부터 비상장법인의 주식 A를 주당 7만 원에 1000주를 매입하였다. 동주식에 대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은 주당 5만 원이며 상속증여세법상 평가액은 주당 4만 원이다. 주식 매입 대금은 매입일에 전액 지급되었고 회사는 매입한 주식을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했다. 현금 7천만 원이 나가고 그만큼 주식 A를 자산으로 잡았다. 현금이라는 자산이 나가고 주식 A라는 자산을 새로 인식했죠. 7천만 원. 자, 이거를 보고 어떤 세무 조정이 나올지를 봅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일단 대표이사로부터 뭘 샀죠? 일단 대표이사로부터 샀으니까 특수관계자구나. 머릿속에 이렇게 떠올립니다. 그리고 주당 7만 원에 샀는데 이게 시가보다 뭐 싸게 산 건지 비싸게 산 건지 이런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시가를 판단합니다. 지금 산 금액 이거 한 주당 7만 원에 산 이게 적정하게 산 건지 비싸게 산 건지 싸게 산 건지를 판단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일단 시가를 봐야겠죠. 보통 여러분 우리가 상장법인의 시가는 우리가 나오잖아요, 그죠? 지금 증권사 보면 지금 얼마입니다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그죠? 시장에서 얼마에 거래되고 있다 나오는데 비상장법인이다. 이건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볼까요? 일단 내용에 대한 정리가 뒤쪽에 있습니다. 시가 지금 이 적정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지금 저 주당 7만 원씩 산 게 싸게 산 건지 비싸게 산 건지 판단한다 해야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시가라 함은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시가라는 거는 불특정 다수인이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시장에서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제3자간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우리가 보통 말하는 시장에서 팔리는 가격이다 시가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상장 주식의 경우는 장외 거래한다면은 뭐 거래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 불특정 다수간 장내 거래, 시장 안에서 거래한다면 해당 거래 가격으로 한다. 뭐 이런 게 보통 우리가 말하는 시가예요, 시가. 우리가 주식 시장에서 지금 검색하면 바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뭐 삼성전자 얼마다 이런 것들이 뭐예요? 불특정 다수간 우리 증권 시장 안에서 거래하는 그 해당 거래 가격 이게 보통 상장 주식에 대한 시가라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근데 이런 시가를 알 수 없다면 2순위로서 보는 게 2순위로서 시가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감정평가법인, 뭐 감정평가사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인지 감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정은 내가 어떻게 느낀다, 필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뭐를 평가한다는 거예요. 금액이 얼마인지 여러 가지를 이게 예를 들면은 이런 어떤 자산이 뭐 진짜인지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지 여러 가지를 감정한다. 평가한다. 우리 감정평가사 전문 자격도 있잖아요. 감정평가사, 감정평가법인이 이 자산이 얼마인지를 감정해 봤대요. 그거를 적용하는 게 2순위예요. 시장에서의 거래 순위를 알면 시장에서 거래되는 시가를 알면 그걸로 하는데 그거를 모를 때는 두 번째로 뭘 적용한다? 감정가액을 적용하는 거예요. 다만 중요한 거. 주식은 이 감정가액을 적용하지 않아요. 우리 시험에서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죠? 시가를 모른다면은 다른 일반적인 자산이라면 감정가액을 적용하면 돼요. 그걸 시가로 보면 돼. 근데 주식 그리고 가상자산은 특히 우리가 주식을 많이 나오죠. 시험에서. 주식 많이 나오죠. 주식은 시가를 모른다고 해도 감정가액을 적용하지 않아요. 감정가액이 만약에 얼마라고 나와 있다. 그거는 속임수 자료가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일단 주식 말고 일반적인 자산인데 감정가액도 모른대요. 그러면은 3순위로서 뭘 적용해요? 뭘 시가로 봐요? 상속증여세법상 야 시가를 알기 힘든가요? 그러면은 보충적으로 이거를 시가로 하시죠라고 보충적으로 시가를 평가 이렇게 하세요라고 상속증여세법에 나와 있는 금액들이 있어요. 나와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땅이라면은 개별 공시지가 나라에서 발표하잖아요. 그거를 시가로 삼으렴이라는 거예요. 건물이라면 국세청장 고시가액 이런 식으로. 자, 주식이라면 만약에 그게 상장 주식이다. 그럼 평가 기준일 이전 이후 각 두 달씩 총 4달을 체크해서 최종 시세가액들의 평균액을 뭘로? 시가로 삼아라. 여러분 이렇게 상속증여세법에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상속증여세법상 상장 주식에 대해서 시가를 모르니? 시장에서 거래되는 시가를 모르니? 그렇다면은
이 금액을 시가로 삼으렴이라고 나와 있다고요, 법에. 비상장 주식이라면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뭐 2대 3, 뭐 3대 2 이런 식으로 가중 평균한 금액을 시가로 삼으렴 이 말이에요. 자, 이제는 우리가 논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당 7만 원에 샀죠. 이거는 사실이잖아요, 사실. 근데 이게 시가보다 비싸게 샀는지 싸게 샀는지를 판단해야 되죠. 자, 감정평가법인에서 이 주식은 얼마라고 평가했대요? 5만 원. 이 5만 원이 시가다.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왜? 말했잖아요. 감정가액은 2순위이긴 하지만 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주식이랑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이걸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5만 원은 쓰면 안 되는 자료예요. 이게 속임수 자료라고. 뒤에 뭐가 있어요? 3순위인 상속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평가해 봤더니 이 주식은 하나당 4만 원입니다. 오케이. 이제 알았다. 찾았다. 3순위인 이 보충적 평가액 이게 우리가 시가 대용치로서 써야 될 자산 금액이 되는 거예요. 하나당 우리는 4만 원이 우리가 시가로 보는 거예요. 근데 얼마에 샀어요? 7만 원에 샀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자산을 시가보다 비싸게 사온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산을 시가보다 특수관계자로부터 비싸게 사왔다? 이거 뭐예요?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을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부당행위 계산 여러분 뭐가 부당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장에서 사면 다른 데서 사면 시가를 이 주식은 하나당 4만 원이었나요? 5만 원이었나요? 그새 까먹었네. 4만 원이죠? 4만 원으로 사는 게 보통 정상적인 가격 시가로 보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죠? 근데 얼마에 샀죠? 7만 원에 샀죠. 여러분 정상적인 보통 상황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겠죠? 4만 원에 살 수 있는 걸 왜 7만 원에 사겠어요 그죠? 그래서 고가 매입 하지 않는다고요 보통이라면 4만 원만 주고 살 수 있는데 왜 7만 원 주고 사겠어요? 이거는 특수관계자하고 짰다는 거죠. 야야 특수관계자야 내가 4만 원에 살 수 있는 건데 너한테 7만 원에 살게. 그러면 회사는 여러분 사오는 회사는 너무 많은 돈을 준 거잖아요. 적정가보다 비싸게 주고 산 거죠. 회사가 손해보죠. 그러면 손해를 봤으니까 결과적으로 여러분 손해가 생겼다는 말은 낼 세금을 적게 내게 돼요.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게 된다고요. 특수관계자하고 거래를 했는데 고가 매입했다. 싸게 살 수 있는 게 비싸게 샀다. 저가양도 비싸게 팔 수 있는데 싸게 팔았다. 특수관계자한테. 이것도 손해죠. 회사 입장에서. 고리차용. 내가 이자 10%만 주면 빌릴 수 있는데 돈을 20% 주고 특수관계자한테 빌려왔다. 이자를 너무 많이 주게 되죠. 손해죠. 절이돼요. 내가 특수관계자가 아니고 보통 빌려준다면 이자를 10% 받을 수 있는데 야 특수관계자니까 이자 안 받을게 혹은 이자 3%만 받을게 이러면 회사가 손해보죠. 낼 이득을 못 보게 되잖아요.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조세를 적게 내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회사가 손해를 보게 되니까. 그래서 세법에서는 어떻게 한다? 장난치지 마 그런 걸로. 네가 그런 행위를 했다면은 뭐 거래 그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겠죠. 세법이. 거래 행위 자체는 유효하지만 세금하고 관련되어 있는 소득 금액은 내가 다시 계산해서 세금 너 다시 내라고 할 거다. 맞죠? 그게 부당의 계산의 부인입니다. 그리고 이게 또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고가 매입이라고 판단해 볼게요. 시가가 있는데 시가보다 조금 비싸게 산 건데 그것까지 좀 하긴 제재하긴 좀 그렇지 않나? 라고 해서 상대방한테 이득을 분여한 현저한 이익의 분여가 있을 때에만 이거를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을 적용하겠다라고 합니다. 상대방한테 이익을 현저하게 분여했다. 그 말은 즉 내가 입은 손해가 크다. 그렇게 판단하겠다. 그게 그 정도는 되어야 부당하다고 봐서 그 거래 금액을 새로 계산하겠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한다?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5% 이상이거나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5%는 안 되지만 절대적인 금액이 커 3억 이상이야. 둘 중 하나에 적용된다면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을 적용하겠다 이 말이에요. 됐죠? 시가에 대한 판단은 방금 봤던 내용이 똑같이 적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는 제가 손으로 썼던 그거라 가지고 똑같이 있는 겁니다. 방금 위에서 봤던 거랑. 자, 그리고 세무조정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 고가 매입이라고 볼게요, 여러분.
시가 70원 주고 살 수 있는 거를 100원이나 주고 샀대요. 회사 얼마 손해 본 거예요, 결과적으로? 30원을 손해를 일으킨 거죠. 일부러 조작한 거지, 손해를. 어떻게 해요? 일단 여러분 70원짜리 자산을 100원에 주고 사서 자산 100원 이렇게 인식했다는 거 아닙니까? 대차 대조표에 세법에 보는 거예요. 야, 그 자산 70원짜리 사놓고 무슨 재무 상태표에 대차 대조표에 100원이라고 계산해 놨냐? 이거 100원짜리 자산 아니잖아. 70원으로 바꿔 자산을 깎아냅니다. 송금 산입 토지 30원 마이너스 유보 자산을 깎아내요. 그리고 동일한 금액에 대해서 야, 너 그 30원 있잖아. 그거 특수관계자가 이득 받지? 특수관계자가 딴 데 팔았으면 70원에 팔았을 건데 너한테 판다고 100원에 판 거 아니야 그거. 특수관계자한테 30원 네가 돈 준 거하고 똑같다.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입금 산입해서 30원만큼 입금 산입할 거야. 그리고 그 특수관계자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사회 유출 중에서 특수관계자 이득을 본 특수관계자가 주주라면은 배당, 대표이사라면 상여, 주주인 친척 예를 들자면 기타 소득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소득 처분하는 거예요. 이중세무조정이 나오는 거예요. 고가 매입에서는. 만약에 여러분 자산을 싸게 팔았다고 하면 여러분 시가 90원짜리 자산을 내가 갖고 있었어요. 딴 데 팔면 90원 받을 수 있어. 근데 특수관계자한테 싸게 드릴게요 해서 20원 싸게 팔았어요. 여러분 이 경우에 자산에 대한 세무조정은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자산이 사라졌잖아요. 내가 이미 재무상태표에 자산을 없앴어. 그래서 세무조정 할 건 없어요. 자산은 없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이때는 뭐만 하면 돼요? 그렇죠. 90원짜리를 70원에 양도하면서 지금 특수관계자한테 이득 분여해서 내가 결과적으로 손해보게 된 20원에 대해서만 입금 산입해서 회사도 법인세를 더 내고 뭐다? 누가 가져갔는지에 따라서 소득세 더 내라. 배당, 상여, 기타 소득 이것만 처리하면 되죠. 됐습니다. 이게 지금 부당의 계산의 부인이고 지금 판단해 봤더니 우리 문항 4번으로 다시 돌아옵시다. 뭐였어요? 4만원짜리 시가인 거를 7만원에 샀으니까 고가 매입이에요. 맞죠? 그리고 이 비싸게 산 만큼이 현저한 차이인지를 봅니다. 내가 본 손해, 회사가 본 손해가 현저한 것인지를. 즉 특수관계자가 먹은 이익이 현저한 거인지를 현저한 이익인지를 판단합니다. 내가 70원에 샀죠. 근데 시가는 40원이죠. 차이가 얼마예요? 30원이에요. 이 차이 나는 금액이 시가 40원 4천만 원. 4천만 원이죠. 여러분 한 개당 7만 원이고 지금 1000주잖아요. 그러니까 거래가액 7천만 원, 시가는 4천만 원. 차이가 3천만 원을 상대방한테 더 비싸게 준 거잖아요. 이게 비교합니다. 시가 4천만 원과 4천만 원의 5%면 얼마예요? 200만 원. 상대방이 본 이득이 200만 원보다 지금 훨씬 크죠. 200만 원 이상이면 현저한 걸로 보는데 지금 3천만 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3억 체크할 필요도 없어. 아시겠죠, 여러분? 자, 시가의 5%, 즉 200만 원 이상이죠, 지금. 상대방이 먹은 이득이. 그럼 이거는 부당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위를 부인할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회사는 주식 7천만 원이라고 재무상태표에 주식 7천 이렇게 자산으로 계상해뒀죠. 세법은 어떻게 본다고? 야, 장난치지 마. 이거 주식 4천만 원짜리잖아. 주식 3천만 원만큼 내가 깎아낼 거야. 주식을 7천만 원이 아니라 4천만 원으로 만듭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송금 산입 주식 A 3천만 원 마이너스 유보 해서 자산을 7천만 원이 아니라 4천만 원으로 깎아냅니다. 3천만 원만큼 깎아내는 거예요. 4천만 원으로 만듭니다.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야, 네 상대방한테 돈 더 많이 준 거 3천만 원 있지? 결과적으로 이만큼은 부당하게 너는 손해를 보고 특수관계자인 지금 여러분 누구한테 샀죠? 대표이사로부터 샀죠. 대표이사한테 이만큼 3천만 원만큼 현금으로 돈 준 거하고 똑같잖아. 보너스 준 거잖아 이거 대표이사한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일단 입금 산입했다. 너 이만큼 법인세 더 내야 된다. 그리고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이라고 하고 3천만 원만큼 누가 이득 봤으니까 특수관계자가 지금 대표자니까 상여 보너스 더 가져간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차감 조정 하나, 가산 조정 하나 이렇게 이중 세무 조정이 나왔죠. 이제 이거 갖다 적습니다. 뒤쪽에 있죠.
말씀드렸습니다. 기존에 했던 누적되어 있던 세무조정들은 전부 다 까맣게 바뀌어 있어요. 이번 문항에 대한 세무조정만 색깔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부터 한다? 송금 산입, 주식 A 3천만 원 마이너스 유보. 자산을 깎아냅니다. 그리고 입금 산입, 부당의 계산의 분이 3천만 원 상여. 보너스 준 걸로 봐서 입금 산입했으니까 법인은 세금을 더 내게 되고요. 각사소가 커질 거고요. 상여했으니까 연결되어 있는 연동되어 있는 이 대표이사 소득세를 더 내라. 상여로 처분하는 거예요. 됐죠? 그 여러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끝났는데 한 말씀 올리면은 여러분 이 소득 처분 있잖아요. 이 차감 조정의 소득 처분에서 제가 지금 여러분 이 마이너스를 뜻하는 음의 표시를 제가 적었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이너스 유보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지금 앞에서 송금 산입 주식 A 3천만 원 마이너스 유보였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유보라고 적은 거라고요. 자, 여러분 근데 이걸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실제 서식상에서는 이 송금 산입 입금 불산입은 여러분 차감 조정이죠. 그리고 차감 조정에 적히는 유보는 이 자체의 의미가 마이너스 유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실제 서식상에는 이 송금 산입, 입금 불산입 칸, 차감 조정 칸에는 마이너스 유보를 적고 싶다? 그럼 그냥 이렇게 유보라고만 적어요. 그러면 그게 마이너스 유보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의미가. 이게 FM 엄밀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실제 많이 헷갈리기도 하고 마이너스 유보인데 마이너스 유보를 뜻하는데 여기 그냥 유보 적으면 마이너스 유보니까 그냥 유보 적으면 되는 거거든요. 결론은. 그래서 이렇게 적으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상관없는 게 아니라 이게 오히려 FM이죠. 정석이라고 정석. 필드 매뉴얼 FM 정석인데 자 여러분 제가 일단 강의할 때 여기 마이너스를 붙이잖아요. 이게 헷갈리지 말라고 마이너스 유보니까 이렇게 적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실전에서 저는 그렇게 일단 생각하고 있어요. 실전에서 우리 채점하시는 게 저희가 우리 내부 자격 시험이고 교수님께서 여기 마이너스 칸에 예를 들면 송금산이 칸에 마이너스 유보라고 적었다고 해서 이 친구가 왜 차감 조정에 또 마이너스라고 적었지? 이러면 틀린 거야 라고 하시지 않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이거 사실 개인적인 믿음이긴 한데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헷갈리지 않아. 왼쪽에 유보를 적든 오른쪽에 유보를 적든 왼쪽에 적으면 유보를 표현한 거고 오른쪽에 적으면 오른쪽에 적는 유보는 마이너스 유보를 의미하는 거야. 나는 안 헷갈려요. 라고 하면 그냥 여기 유보 적으세요. 근데 공부하다가 혹은 답 적거나 헷갈리시는 분들은 어떻게 한다? 그냥 마이너스를 붙이셔도 무방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 때문에 틀렸다고 하지 않으실 거예요. 채점자께서. 누군지 모르지만. 그죠? 여러분 제가 결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답안 작성할 때는 다 여기 마이너스를 붙여뒀어요. 이게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은 듣고 나서 헷갈리지 않으실 건데 혹시 제 교재 같은 것만 보거나 하시는 분들은 그냥 혼자 그 자습용으로도 자율적으로도 많이 활용하시니까요. 제 교재를. 괜히 여러분 헷갈리실까봐. 여러분 그래서 답안 있잖아요. 답안을 보면 당연히 그냥 유보라고만 적혀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다? 의미상으로 차감 조정 항목 칸에 적혀 있는 유보니까 의미상으로는 이게 마이너스 유보입니다 라는 걸로 답이 다 적혀 있다고요. 답은 유보라고만 적혀 있지 당연히. 이것만 적혀 있죠. 플러스 유보처럼. 근데 그 의미는 마이너스 유보니까 우리끼리 그렇게 하자는 거지. FM으로 하자면 이거지만 그냥 유보라고 적는 거지만 우리 내부 자격 시험이고 뜻하는 바만 충분히 전달되면 된다고 저도 생각하기 때문에 소득 처분에 마이너스 유보에 마이너스를 붙인다고 해서 이거를 그으시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선택적으로 지금 제가 말한 게 충분히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고 네 말 맞아 그렇구나 라고 하면 그냥 앞으로 그냥 오른쪽 차감 조정 칸 적을 때도 유보 이렇게 적자고요. 이거의 의미 자체가 마이너스 유보니까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마이너스를 붙였다고 해서 틀렸다고 하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문항 4번 마치고요. 이어서 다음 강의에서 문항 5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